안녕하세요. 장르 불문 재미보장 한국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김신의 김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가 가장 많은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장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릴러 장르의 영화들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한국에서 이 장르가 얼마나 발전해 왔는지 그 척도가 될 5작품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숨바꼭질, 미드나이트, 발신제한, 경관의 피, 그리고 앵커입니다. 한국 영화는 어떻게 보면 90년대 이후부터 스릴러 장르와 함께 성장해 왔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한국 영화들이 조금 더 웰메이드한 제대로 된 극장 영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봉준호라든지 박찬욱이라든지 김지훈 같은 일본의 그리고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는 한국 감독들이 사실은 스릴러 장르를 기반으로 출발한 감독들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에게 잘 알려져 있는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그리고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했던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같은 경우도 스릴러 장르였죠. 한국에서 왜 스릴러 장르가 이렇게 잘 될까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가 사는 국가를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층 문제라든지 젠더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그리고 발생하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전 세계에서도 가장 역동적으로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한국 스릴러 장르의 진화와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5편도요 사실은 한국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처음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숨바꼭질입니다. 이 숨바꼭질은요 한국의 아파트를 무대로 한 영화입니다. 사실 이제 일본 분들이 한국에 이제 여행을 오시면 가장 놀라는 부분이 한국에는 왜 이렇게 아파트가 많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이제 아파트라는 것은 1970년대부터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중산층이 가장 선호하고 많이 추구하는 삶의 형태가 바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소재로 한 호러 영화라든지 혹은 스릴러 영화들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숨바꼭질은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라는 곳이 한국에서 그렇게 저렴한 주거의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산층이 되면 나도 아파트에 살아야지라는 어떤 서민들의 어떤 꿈과 희망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주거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아파트 청약권을 따기 위해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사실은 매일매일 한국에서는 정말 여러 사람들의 분투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숨바꼭질은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는 욕망, 한국인들의 욕망을 스릴러 장르로 표현해낸 그런 영화입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중산층이 사는 어떤 고급 아파트에 사는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의 형이 사실은 어린 시절에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형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그 형이 예전에 살던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낡은 약간 서민층이 사는 아파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서민층이 사는 아파트에는 이상하게 계속해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주인공이 어느 날 그 낡은 아파트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추적을 하다가 그 아파트마다 작은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런 표시가 있는 집마다 살인사건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 아파트에 대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스릴러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한국에서 500만 이상의 관객이 드는 어떻게 보면 그 예기치 않았던 히트를 기록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 아파트라는 주거 환경에 대한 이런 계급적인 사람들의 어떤 이를테면 사회적 문제 그리고 욕망 같은 것들이
관객들에게 굉장히 잘 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 여러분께서는 이 아파트라는 공간을 영화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내는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체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미드나이트라는 영화는 사실은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청각장애인입니다. 이 청각장애인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인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이 살인마로부터 계속해서 도망친다는 그런 한밤중에 하룻밤의 이야기를 다룬 굉장히 긴박한 스릴러 영화입니다. 한국은 서울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빠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냥 집들, 빌라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그런 집들이 있는 동네들을 사실은 하나씩 아파트촌으로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드나이트는요, 아파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경찰역으로부터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굉장히 낡은 동네를 배경으로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재개발 때문에 사실 이미 다른 구역으로 거주해버린 약간은 비어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한국의 슬럼가를 배경으로 그 주인공과 그리고 그 연쇄 살인마의 굉장히 긴박한 추격전을 그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또 소개해드릴 영화는 발신제한이라는 영화입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들 중에서 가장 장르적으로도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간 대자본 액션 스릴러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가 이 발신제한입니다. 조우진 배우가 연기하는 주인공은 굉장히 큰 부산 지역의 은행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은행원입니다. 이제 부장급 정도 되는 약간 고위층 은행 직원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이 어느 날 뒤에 아이들을 태우고 자동차를 몰고 이제 은행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를 받게 돼요. 알고 보니까 어떤 테러범 혹은 살인마가 그 주인공의 자동차 시트 밑에 폭탄을 설치해 두었고 당장 수십억 원의 돈을 자신에게 가져오지 않으면 그 폭탄을 가동시켜서 당신과 아이들을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주인공은 처음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사기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그런 전화일 것이라고 무시를 하지만 결국 그 자동차 시트 밑에 실제로 폭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아이를 살리고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동차를 멈추지 못한 채 부산 시내를 질주하면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이 주인공의 분투를 그린 굉장히 대자본 액션 스릴러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한국의 어떤 사회 문제랑 어떤 연관이 있냐고요? 연관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 영화의 무대는 부산입니다. 사실 부산은 이제 한국 제2의 도시죠. 일본으로 따지자면 오사카나 고베 정도 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산에서 2011년에 굉장히 거대한 금융 사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산저축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었는데요. 이 은행이 수많은 서민들의 돈들을 끌어모아서 사실은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를 차려놓고 그 돈을 그 은행 직원들끼리 돈을 나눠가지고 마구 써댔다는 그런 사건이 폭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은행이 돈을 다 잃고 순식간에 은행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엄청난 평생 이렇게 벌었던 돈들을 그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한 정말 수천 명의 서민들이 일거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정말 끔찍한 놀라운 금융 사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발신제한의 주인공에게 전화를 걸어서 폭탄을 설치했으니 돈을 달라고 하는 사실은 그 악당이죠. 그 악당의 정체도 알고 보면 이 주인공이 일을 하던 은행의 실수로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 그런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영화는 굉장히 긴박한 시간을 다루는 액션 스릴러인 동시에 2011년에 부산이라는 그 지역에서 벌어졌던 한국의 가장 뼈아픈 금융 사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기 사건을 소재로 그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소개해드린 영화들이 다들 어떻게 보면 그냥 스릴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사회 문제들을 사실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다음 소개해드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라는 영화입니다.
사실은 일본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진 않지만 한국에서 지금 30대 배우들 중에서 가장 연기력으로 그리고 작품 선택을 잘하기로 널리 알려졌고 주목받는 배우,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 중 한 명은 천호이라는 배우입니다. 이 천호이라는 배우는 일본에도 아마 개봉을 했을 거예요. 이 나홍진 감독의 곡성이라는 이 오컬트 스릴러 호러 영화에서 또 주인공을 맡기도 했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이 천호이라는 배우를 아마 처음 발견하게 되실 텐데 이 여배우의 가능성을 지켜보시면서 영화를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이 앵커라는 영화는 그 정말로 방송국 앵커 주인공인 여성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그 천호희 씨가 연기하는 주인공은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지만 열심히 취재를 해서 아주 존경받는 앵커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여성 주인공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자신이 이렇게 굉장히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삶을 자신을 좀 취재해달라는 그런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내가 취재를 하면 아나운서에서 앵커로 올라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더 열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여성의 집에 취재를 갑니다. 근데 취재를 갔더니 이 전화를 했던 그런 의뢰인과 아이가 다 죽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취재해서 알리면서 정말로 이제 방송국에서 취재력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좀 더 존경받는 위치에 오르게 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주인공인 앵커의 어머니도 그렇고요. 이 앵커도 마찬가지고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리고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이라는 고민입니다. 한국 여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경력 단절입니다. 많은 여성 한국 직장인들은 결국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1, 2년에서 많게는 정말 10년에 가까운 경력 단절의 기간을 겪게 됩니다. 경력 단절을 겪게 되면요, 그 이후에 회사로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함께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동료 남성 직장인들보다 사실상 경력이 훨씬 더 처지게 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앵커라는 영화는요, 사실 앵커를 둘러싼 어떤 스릴러 영화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주인공들이 경력 단절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어머니는요, 그 주인공을 낳았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어서 오로지 앵커가 되고 싶어하는 딸의 미래만을 보고 사는 그런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앵커도 사실은 이제 그 남편이 있는데요. 이 남편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갖게 되면 앞으로 앵커로서 훨씬 더 자신의 프로페셔널한 이런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싶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사실상 앵커는 다른 후배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죠. 그런 여성들의 경력 단절에 대한 어떤 일종의 공포 같은 것들을 스릴러의 장르로서 굉장히 재밌게 풀어낸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제목이 경관의 피인데요. 유명한 일본의 베스트셀러 스릴러 작가죠. 사사키 조라는 이 작가가 쓴 일본 소설 시리즈 경관의 피를 한국에서 리메이크한 그런 영화입니다. 조금 달라진 점이 있어요. 그 원작 경관의 피는 이미 그 경찰 내부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이 경찰 주인공이 사실은 3대째 경찰 가족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업을 잇고 있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 그러면서 정말 전쟁 2차 대전 이후부터 경관을 하게 된 그 주인공 집안의 어떤 일대기를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쳐서 그려내는 그런 시리즈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에서 일본 작품을 리메이크할 때 일본 작품을 그대로 가져오기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판 경관의 피는 여기 조금 이제 일본 경관의 피에 있는 많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좀 제거를 합니다. 오랫동안 이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리에도 굉장히 익숙하고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게 법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범죄자를 잡으려면 우리도 사실은 일종의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오랜 아주 그 숙련된 경찰이 있을 것이고요. 막 경찰이 되어서
모든 것을 법대로 해야 되며 경찰은 절대 비리 같은 것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전문 경관이 있을 겁니다. 이 한국판 경관의 피는요, 이 두 캐릭터의 차이점, 대결, 그러면서도 점점 서로의 영향을 받아가며 사건을 해결해가는 이 두 주인공의 어떤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버디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관의 피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일본 원작을 한국에서 리메이크하거나 원작을 가지고 와서 영화화할 때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시 풀어내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시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또 굉장히 좋아하는 일본 감독이 있는데요. 구로사와 기요시라는 감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이 90년대와 2000년대 만들었던 호러 스릴러 장르 영화들이 한국 영화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봉준호 감독 같은 지금 한국의 거장 감독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감독은 일본 감독은 누군가라고 하면 대부분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입니다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근데 저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스릴러 영화를 볼 때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스릴러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영화들은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게 가라앉은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일본 사회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폭력적인 성향 같은 것들을 무시무시한 방식으로 구려내는 데 장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일본의 스릴러 영화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라며 저는 감탄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는 지금 일본 관객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한국 스릴러 영화들을 보면서 한국은 참 격하구나. 역시 이런 부분에서 일본과 한국 사회는 다르고 바로 그런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장르의 스릴러 영화들이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것들에 약간 주목을 해서 봐주시면 정말 재밌는 경험이 될 겁니다. 자, 김씨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흥미로운 작품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